예, 근데 사실 지금 내용 행정 입법을 공부하시면서도 아,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헌법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놀라지 마시고 행정처분은 예, 그보다 한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남았으니까요. 예,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실은 이제 아까 행정입법이라는 구별을 해야 되지만 먼저 또 구별해야 될 게 사실행위랑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랑 사실행위의 그 경계를 획정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제가 점점했던 이유는 어렵다. 이 경계에 있는 한계 영역이 어디까지를 그 이 영토로 저희가 보면 어떤 경계선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려운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행정의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어, 이런 구별 실력을 좀 찾아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처분이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들에서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처분의 이 정의를 보고서 정확하게 행정 처분이 무엇인지를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판단하기 쉽냐는 거죠. 판단을 못 하거든요. 쉽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 어떤 사례군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좀 봐야지만 이해가 좀 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런 한계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행정 처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행정 처분을 강조하게 되냐면 행정 처분으로 보게 되면 실익은 행정 처분한 행정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거든요. 처분 개념을 도입해서 어쨌든 되게 쟁소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재판이 가능하다는 완전 큰 장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행정 처분의 영역으로 행정행위 범위, 행정 처분의 영역을 넓혀야지만 이 영역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계 영역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아니라고 봤던 내용들이 좀 넓어지고 있는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다. 예,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행정법 시간에서 배우는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고요. 굉장히 판례가 많이 기여한 영역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다. 4군 6진 개척하는 거 저희 뭐 조선시대 초에 태종 뭐 세종 이때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 외에 자꾸 보려고 하냐면 요 권리구제 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 형태의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요건 따지고 예, 본안 판단 따지는 거. 아무튼 간에 요 항고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뭐 하명, 허가, 특허, 인가, 공중통지, 뭐 수리 확인 있는데 이게 정말 법에서 이거 알고 이거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순전히 이제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강학상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법령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나와 있는 용어랑 이거랑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 법에서 A라는 법에서 어떤 허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그 허가라는 표현이 B 법에서 나오는 허가랑도 좀 뭔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다르거든요. 각 개별법을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전히 어떠한 그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용어, 판례에서 밝혀진 용어들인 것이고 실제 실정 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랑은 잘 매칭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허가, 하명 허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행정처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명은 직접 다이렉트로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인 행정행위고요. 허가는 법적 의무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다. 금지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철거 명령, 개선 명령, 통행 금지, 뭐 명령, 전매 금지, 조세 부과 명령이든 부담금 부과 명령을 하든 요건 이제 명령 형태. 허가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에서는 이 명령은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무식하잖아요. 무식하게 하는 거니까 좀 되게 쉽게 그나마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데 허가가 진짜 어렵습니다.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헌법 할 때 인권에서 이제 인권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잠깐 허가 제도를 제가
약간 맛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허가가 제일 어려운 내용 테마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어떤 한 딱 시점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침익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근데 침익 수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침익 수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1인에게 수익이 발생된 게 다른 사람에게 침익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종류가 많은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럼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함영보다는 허가류에서 이런 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진짜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단계 행정행위도 있는데요. 다단계는 이 어떠한 그 시점에 연결되는 거죠. 이때 뭐가 연결되면서 어떤 절차를 이루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비 결정, 부분 허가, 가행정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뭐 가행정행위, 부분 허가, 예비 결정을 처음부터 뭔가 알고서 이런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디 뭐 원자로 관련된 거 나오는 것들이기보다는 이걸 이제 이런 개별 법에서 나타나는 이 행정 행위의 성격들을 우리가 이제 규명한 이건 약간 예비 결정으로서의 어떤 게 있다. 전체로 일부에서 부분 허가로서의 뭐가 있다. 가행정 행위로서의 뭔가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판례를 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인적, 대물적 그런 행정 행위가 어떤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이제 뭐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물건의 성질은 일반적으로는 양도도 가능하고 이전도 되고 상속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인적 행정에는 아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받는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상속이 되고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어떤 면허를 받았는데 그 면허는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한 상속이 될 여지가 있으면 대물적 행정회로 봐야 될 것이 커지겠죠. 대물적 하다 보면 요소가 혼합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니 어렵지만 근데 따져본다고 하면 결국 대물적, 대인적을 나누는 이유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혼합되어 있으면 대인적 요소가 어떤 껴있기 때문에 알박기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두고서 대인적 행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대물적 행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도 따져봐야 되는데 뭔가 어떤 행정행위를 볼 때 이게 약간 대물적인 건지 대인적인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행위 대표적인 것이 명령, 허가, 그러니까 하명, 허가가 대표적인 거라고 봤을 때 그 내용에 이런 속성들이 양도가 되는 건지 이런 허가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단계를 두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봐서 그에 따라서 이제 왜냐면 이거 그 어느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 단계가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까지도 사라지는 건지 그 이전 단계는 그래도 아직은 없어진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운전면허 예를 들면 기본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을 때 저희가 원동기도 있고 뭐 특수한 레카, 뭐 레미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면허가 없을 때 다른 면허들은 어떻게 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법에 물론 명백하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넘어간 이유는 재량행위가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앞에 설명을 빨리 넘어갔습니다. 행정행위를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한명 허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속 재량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문헌상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나눠서 보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따져봐야 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좀 쉬운 거 항공사업법 같은 경우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할 수 있는 거랑 하여하는 거의 주체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요걸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하여하거나. 그럼 하여하니까 요 취소하여하는 사유 1호, 2호, 4호, 21호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 기속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유들인 경우에는 완전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 할 수 있는 요 범위 재량행위. 그나마 이 명령은 좀 쉽죠. 명령 이게 이 사업 정지 취소 명령 이런 명령류는 그나마 좀 이렇게 법 문헌상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허가가 어려운 거다. 허가가 진짜 어렵습니다. 약간 명령 허가를 나누고 기속 정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명령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되게 쉽게 뭐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쉽게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허가는 어떻게 뭐뭐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내주가 되는 건지 예. 충족하더라도 혹시 그 다른 것들 좀 넓게 봐서 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건 사항을 충족만 하면 무조건 다 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또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 보이지 뭐 눈에 기왕이면 그 요건들이 보이긴 해야겠지만 어떤 판단을 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명령은 식별이 쉬운데 허가는 식별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주로 이런 규범 구조로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허가는 이런 문장으로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줘야 된다. 충족하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그 뭐 관련된 해당 조문을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방금 봤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던 요거는 진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 허가는 이렇게 대응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허가가. 재량행위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행정에서도 뭐 진짜 나름의 어떤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법에서 법으로부터. 그래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행위 할 건지 말 건지 무엇을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한 걸 부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후적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예전에는 힘들다고 봤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재량권의 남용을 입증하기가 어떻게 쉽지 않은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가능은 한데 쉬운 건 절대 아닌 거죠. 뭐 기숙행위는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나도 뭐 할 수 있고 뭐 부관 관련 내용들이 있지만 재량행위는 내가 어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정이 재량이 있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할지 말지만 알려줄 의무 정도만 있는 거죠. 약간 내용들. 그리고 일단은 적법한 거니까 재량권 일탈 내용 있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재량행위에는 어쨌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였는데 해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관을 붙이고 부관에는 대표적인 뭐 조건 같은 거 다는 거, 기한을 두는 거, 뭐 20년짜리 신청했는데 10년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예 안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년이라도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관 같은 거 붙일 수 있다. 예, 부관. 부관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재량이 방금 전에 가능하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냥 뭐 부관도 없이 허용했다가 사후적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법률이 규정이 있고 사전에 미리 나중에 내가 야 그 말 달라질 수 있다. 동의까지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또 진짜 급박한 경우에는 뭐 상재 변경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어떻게 보면 법률 유보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되어 있고 동의가 되어 있는 것도 그 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심지어 처음 부관을 어떤 부관 사후 부관이라는 게 자체는 처음에는 조건이 안 달았는데 해주고 나서 조건 단다는 거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제 그런 부관 자체가 어떤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든지 관련성이 없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담겨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또 이러한 부관의 한계로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좀 이렇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요걸 한번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허가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가가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요. 허가는 이렇게 신청 플러스 심사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국민이 신청하면 행정이 허가를 해주는 거, 국민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어떤 요건, 구비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이건 법령에 있는 내용도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의제가 있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심사 단계에서 어떤 해당 법령의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있는 허가, 다른 법에 있는 허가에 대한 요건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같이 하면 좋잖아요. 같이 하면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아가서 요때 허가 받은 거를 다른 법령에 있는 허가까지도 면제해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쉽지가 않죠. 할 때 같이 내가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요 허가가 다른 허가를 면제해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요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랑 다른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지 이 부처에서는 자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 허가 내가 심사할 건데 이 사람이 심사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인허가 의제인데요. 행정기본법 24조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떤 판례 법률이랑 학설의 논의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행일이 2023년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주된 거. 하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서 관련된 허가를 받은 것을 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이 관련 것도 같이 한 번에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보고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이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좀 근거를 둬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절차를 좀 준수해야 되는 거고 주된 인허가 심사 요건뿐만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에 대한 기준 그런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만 받아서 관련 인허가를 풍쳐버릴 수 있는 어떻게 뭐 가름해서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고 절차를 좀 간소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허가 의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심사할 단계에서 이 어떠한 법령의 근거니 허가에 대한 근거 외에도 다른 법령에 있는 것도 같이 심사를 해달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재량행위는 통제가 진짜 중요하겠죠. 통제가 중요한데 입법적인 통제, 직접 법률을 재개정해서 재량권을 회수할 수도 있고 어떤 재량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서 진짜 재량권 제대로 행사한 건지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잠시 후에 말한 재량 중지 있을 수도 있고 감독청이나 직권 취소,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의무행 심판 활용하고 부당까지 통제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행정 심판은 다른 문제이고 요 행정 규칙에 대한 재량 규칙 문제는 바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재량의 통제가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가능은 한데 아까 뭐라고 하죠? 입증이 가능은 한데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 거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입니다. 요거. 법률에서 행정청에 어떤 재량을 부여했는데 도의어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를 통일정사를 위해 기준을 만드는 경우 이러한 기준의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 행정기관 내부만을 구속할 내용은 사무처의 기준에 불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요. 행정입법에서 행정처분 좀 보기 직전에
여기서 나왔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내용을 지금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했고, 근데 행정청이 너무 재량권 행사할 때 나름의 기준들을 만들었다. 법률은 재량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도리어 기준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행정청 스스로만 가이드라인이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 가이드라인을 법규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규칙을 본다고 하면 애초에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송해서 한목적선을 고려한 걸 다툴 수 있을 것이고요. 법규 명령으로 본다고 하면 몸이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국민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 태도는 형식설, 실질설 중에서도 절중설을 취해서 불형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되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 부연 취지에 따라서 재량권을 열심히 했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를 최고 한도액으로 나눠서 어쨌든 그 어떤 금액을 정하고 있으면 금액을 이하로 깎을 수 있다. 결국은 뭐 사실은 이렇게 불효 형식이나 대통령 형식이나 결과적으로 깎을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를 최고로 보니까 그 밑으로 깎을 수 있다라는 거 점에서 공통점이긴 한데 약간 논거를 좀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요 재량 행위랑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제재적인 거, 행정 제재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법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별표에 가보시면 별표 형태로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도표에서 어느 일정 영역에 따라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표를 너무 스트릭트하게 그냥 이거가 마치 무슨 진짜 따라야 되는 것처럼 봐야 될 건 아니다.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다 재량과세 날면 같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법규 명령, 국민의 기속을 하는 어떤 법규 명령의 별표 형태로 처분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너무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반드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최고로 어떤 행정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앞뒤 여러 사정을 따져 본 다음에 나름의 어떤 그 재량적인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에 그러니까 이미 법규 명령이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연하게 해석을 해라.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사법적 통제, 일탈남용. 결국은 일탈남용을 다투는 거.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재량 행사 기준, 정당하게 형량하였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를 이거 일탈남용은 당연히 재량행위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행정청에서 항변하는 거죠. 나는 법대로 했다, 기준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유연하게 해석하라는 거에 방금 전 논의였던 거고 이건 일반적인 거. 재량 남용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재량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본 진짜 옛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누누이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증이 쉽지는 않은 거죠. 이런 재량 행위를 통제하는 재량 일탈 남용은 아까 봤던 행정법의 원칙을 수립 비례 원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헌법 37조 2항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많이 보던 슬라이드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설계돼서 나왔다기보다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각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긴 한 거죠. 정말 어떠한 거를 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봐서 그냥 이제 어떤 법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거 작용을 다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사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특히 그걸 예상해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면 정말 재량에 따라서 정말 잘 활용하고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정당하게 이익을 형량해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입증은 당사자가 해야겠죠. 쉽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봤던 것이 나름의 이제 제가 재량 행위
라고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을 제가 정말 많이 생략을 해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라서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행정법 강의 좀 들으셔야 되고 행정법 책에서도 판례가 좀 많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일단 최대한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봤던 내용들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제 앞으로 쭉 가야겠죠. 예. 자, 헌법 아래에서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오늘 행정을 공부한 건데 행정에서도 행정 입법, 행정 처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행정 입법에서 법규명령 행정규칙 봤잖아요. 예, 법규명령 국민을 기속하고 행정규칙은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법규명령의 종류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은 예규, 훈령, 고시.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이 법률이나 이 상위 법령, 법규명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규칙들도 있죠. 그럼 그때 그 행정규칙을 이 법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 헌법재판소나 이제 판례들은 행정규칙이 요 위임을 한 상위 법령과 위임을 한 요 법률과 봐가지고 뭔가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범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행정입법이다.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서 이런 법규명령에 포괄 위임할 수 없는 것처럼 위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법규명령이 있는 거. 법규명령까지만 법규적 어떤 그 법원성으로 재판 규범성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막 구별하고 어렵고 통제하는 방법, 특히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뭐 국회 관여라든지 봤는데 요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다 어쨌든 그래봤자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행정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된다고요. 행정처분은 뭐 종류가 진짜 많죠. 행정처분이 되기만 하면 요 재판이 가능한데 요 행정입법은 요 재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돼야지 유리한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경계 확정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특히 요럴 때 요 한계에 있는 요 한계에 있는 사실행위 영역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다는 거. 그리고 행정처분을 여기서 명령 허가를 부여했지만 기속 또 재량으로 이렇게 봐서 매트릭스를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나눌 수가 있겠죠. 행정처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있고 실제에서는 더 중요한 건 행정처분 외에 이런 사실행위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행위 영역들. 요 사이에 있는 행정계획 이런 것들도 어렵긴 어려운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순전히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가능한 방법이 요거고요. 행정입법에서 물론 이제 그 어떤 아까 헌법 제7조 2항 같은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행정처분으로 재판을 받다가 그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요 행정입법에 대해서 나름의 통제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한다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이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기보다 좀 그나마 그 의미가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입법을 헌법성 심판으로 이제 다루게 되면 좀 게 뭐 가능은 한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권리구조의 기능이 오늘 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행정입법은 어쨌든 사각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아까 법규명령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서는 국회에 의한 통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행정입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행정처분이 진짜 어려웠던 거고요. 거기서 어쨌든 기속과 재량이 있고 특히 이 허가와 재량이 만나는 순간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허가 자체도 진짜 어려운데 허가와 재량이 만나는 순간 진짜 어려워지는 거. 재량은 반드시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속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해줘야 되는 건데 재량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되는지. 그래서 진짜 행정법상 어려운 내용은 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진짜 나름 한계라면 한계인 거죠. 그 설명을 더 뭐 자세히 할수록 늪에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설명은 요구로 이제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도록 바라고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 거는 행정 처분이 진짜 제일 어렵다. 특히 허가가 제일 어렵다. 특히 허가와 기속 재량이 있으면 재량이 만나는 게 어렵다. 행정 처분을 속성 자체가 대물적, 대인적도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있는 사실행위랑 구별되는 경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특히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 명령이 행정 제재로 가게 되면 진짜 거기서도 약간 제재적인 것까지 갖추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테마다는 거. 결론은 행정처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단 수업을 여기까지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